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아람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쉬는 시간에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공간에는 이준의 거친 숨소리와 박태민의 낮고 차가운 비웃음만이 떠다녔다. 이준의 발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지고 찢어진 도화지가 난이 굴고 있었다. 어젯밤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했던 자화상이었다. 이게 내 얼굴이라고, 이준? 그냥 시커먼 얼룩 아니냐? 박태민이 나긋나긋하지만 잔인한 어조로 속삭였다. 그의 입가에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태민의 무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이준의 귀를 핥히었다.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칼 아래로 이준의 검은 피부가 수치심과 분노로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의 몸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준에게 아람고등학교는 거대한 감옥과 같았다. 그의 피부색, 그의 머리카락,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가 놀림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곳.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이곳에서 다름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방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홀로 그를 키웠다. 서툰 한국말로 건네는 어머니의 위로는 이준의 깊은 상처에 가닿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박태민은 그런 이준의 가장 집요한 포식자였다. 유복한 집안 배경에 잘생긴 외모,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교사들 앞에선 모범생 행세를 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약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뒤틀린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준은 그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야, 아프리카 용병, 오늘은 또 석탄처럼 새까맣네. 곱슬머리, 그거 파마한 거냐? 아니면 원래 개털이냐? 등굣길 복도에서,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태민과 그 무리의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은 그림자처럼 이준을 따라다녔다. 어깨를 일부러 부딪혀 넘어뜨리고 교과서를 숨기거나 낙서를 해놓는 것은 예사였다. 그의 체육복이 사라지거나 실내화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가는 이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위로 그의 얼굴을 처박으려 하기도 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다른 학년 선생님의 제지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날 이준은 온종일 구역질과 수치심으로 몸을 떨어야 했다. 선생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이준아, 네가 좀 더 살갑게 굴어봐. 애들이랑 잘 어울려야지. 라는 식의 무책임한 조언을 건넬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준의 고통은 그저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되는 듯했다. 혹은 어쩌면 그들조차 이준의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준의 유일한 안식처는 그의 방,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곳에 자신의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조각들을 토해내듯 그려냈다. 검은색 크레파스는 빠르게 닳아 없어졌다. 그의 그림 속 세상은 기괴하고 뒤틀린 형태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만큼은 언제나 존재했다. 거대한 그림자에게 쫓기는 작은 소년, 쇠창살에 갇혀 하늘을 바라보는 새,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그것들은 모두 이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미술 시간이었다. 적어도 미술 시간만큼은 그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없었다. 미술 교사인 강 선생은 이준의 그림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듯 종종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준아, 내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구나. 아주 강렬한 느낌이야. 색감도 독특하고 혹시 정식으로 미술 배워볼 생각은 없니? 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차마 네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도 그런 꿈을 꿔도 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 과제로 나의 얼굴,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의 자화상이 주어졌다. 이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이야기라니. 그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다. 어떤 얼굴을 그려야 할까? 세상이 강요하는 검은 얼룩으로서의 얼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얼굴일까?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낡은 캔버스 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격렬했다. 검은색과 푸른색, 붉은색 물감이 뒤섞이며 그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냈다. 슬픔과 분노, 고독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그림 속 소년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완성한 그림 속 이준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깊고 강렬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오롯이 담아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마저 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 날 쉬는 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이준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자신의 자화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실 중앙에서 터져나오는 박태민의 커다란 웃음소리를 들었다. 야, 이것 좀 봐라. 이게 이준이 자화상이란다. 푸아! 이건 뭐 그냥 검댕이 칠해놓은 거 아니냐? 박태민은 이준의 그림을 높이 치켜들고 흔들어댔다.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태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놔! 내 그림 내놔!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오히려 박태민에게 반항의 빌미만 제공했을 뿐이었다. 박태민은 비웃음을 흘리며 이준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이준의 자화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조각난 캔버스 파편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렸다. 내까짓 게 무슨 그림이야. 네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다녀. 이 더러운 깜뚱아! 박태민은 이준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이준은 차가운 교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림의 처참한 잔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절망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교실을 울렸지만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발밑에는 여전히 찢어진 자화상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부서진 마음처럼. 아이들은 가방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곧 교실에는 이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는 텅 빈 교실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태민의 잔인한 목소리와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더러운 깜둥이, 검댕이,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 이준은 굳어진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찢어진 부분들을 맞추어 보려 했지만 한번 망가진 것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림 조각들을 가슴에 품은 채 유령처럼 교실을 빠져나왔다. 학교 밖은 이미 낯선 세상이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처 없이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의미 없이. 그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깊은 절망감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 흩날리던 비는 금세 장대비로 변해 그의 온몸을 적셨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검은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는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의 눈에 허름한 상가 건물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낡은 간판에는 희망 문구 분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문방구와 분식집을 겸하는 작은 가게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고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준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바라봤다. 빗소리는 그의 마음속 절망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힌 간판이 오늘따라 더욱 공허하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희망 같은 건 이제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가게 문이 끼익 하고 녹슨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깊은 주름이 팬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이준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무심한 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텅 빈 눈빛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학생, 비가 억수같이 오네.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잠깐 들어와서 비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피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준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그의 마지막 남은 저항마저 꺾어버릴 기세였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좁고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한쪽 벽에는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학용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낡았지만 정갈해 보이는 테이블 몇 개와 작은 주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하게 풍겨오는 떡볶이 양념 냄새, 그리고 눅눅한 비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할머니는 이준에게 구석진 테이블을 손짓으로 가리키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축축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가슴에 품고 있던 찢어진 그림 조각들도 빗물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과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일단 이거 먹고 몸부터 좀 녹여.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려.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어쩌면 동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주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할머니가 내민 라면 그릇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확 끼얹히자 얼어붙었던 감각이 아주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힘겹게 면을 집어 올렸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에 단단히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울컥 하고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분노였으며 억울함이었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는 라면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고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보여줄 수 없었던 그의 깊은 절망과 상처가 뜨거운 국물 위로 방울져 떨어졌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준의 맞은편에 앉아 그저 조용히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준을 다그치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슬픔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이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름 모를 할머니가 내민 라면 한 그릇과 그 침묵의 위로는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그 빛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고 이준은 퉁퉁 불어버린 라면을 거의 다 비워냈다. 속이 조금 따뜻해지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러나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가게 밖은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준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아주 작은 온기가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온기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희망문구 분식은 이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비밀 아지트가 되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다. 처음 며칠은 그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이나 떡볶이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이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이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찢어진 자화상의 아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아니, 그려야만 했다. 그림은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표현 수단이었으니까. 할머니는 이준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아줄 뿐이었다. 이준의 그림은 여전히 어둡고 강렬했다. 뒤틀린 형상의 괴물들, 거친 폭풍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이미지들이 스케치북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그의 그림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혹은 세상에 대한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기도 했고 거친 파도 위를 떠도는 작은 조각배 옆으로 돌고래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이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게를 지키던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스케치북을 무심코 들춰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준의 그림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희망의 몸짓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 그림 앞에서 할머니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 그림에는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갈라진 시멘트 바닥 틈을 비집고 솟아나 가냘픈 줄기를 햇살을 향해 힘껏 뻗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연약해 보였지만 그 어떤 그림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준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처음으로 그의 그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학생 그림, 참말로 대단허이.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어. 아주 생생하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단단한 힘이 있어. 특히 이 새싹 그림은 꼭 자네를 보는 것 같구먼.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이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이 말여. 그렇지? 할머니의 투박한 칭찬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이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아니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 준 것만 같았다. 이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날 이준은 자신의 그림에 희망의 씨앗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박태민의 괴롭힘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이준이 희망문구 분식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하얏길의 가게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준을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기도 했다. 이준이 반항이라도 할라치면 내까짓 게 어딜 기어올라? 저 할망구도 너랑 똑같이 더러운 거 아니냐? 라며 할머니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이준과 할머니의 사진을 몰래 찍어 검둥이랑 침에 걸린 할망구, 더러운 것들끼리 잘 어울리네. 가게도 곧 망할 듯. 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글과 함께 SNS 익명 계정에 올리기까지 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온몸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했다. 그는 며칠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의 그림마저 멈춰버렸다. 손에 연필을 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 안의 빛을 남이 꺼뜨리게 놔두지 마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했다.
가게 문 열어놨으니께 언제든 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이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다시 지폈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희망 문구 분식에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준을 맞아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생이라는 게 말이여, 원래 지랄 같은 것이여. 잔잔한 날만 있을 것 같아도 꼭 이렇게 태풍처럼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날이 있단 말이지. 나도 젊었을 적에는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 저 망할 영감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둘 키우랴, 이 작은 가게 하나 지키랴. 그때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왜 안 했겠어. 근데 말이여, 학생,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나.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저 못된 세상한테 지는 거 아닌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까짓 세상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내보겠다고. 할머니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강인함이 느껴졌다. 세상에는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학생 피부색이 좀 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어떤 놈들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괴롭히지만 그건 그놈들이 무식하고 못돼 처먹어서 그런 것이요. 까만색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고 하얀색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지. 중요한 건 말이요, 네 마음의 색깔이요. 네가 어떤 색깔의 꿈을 꾸고 어떤 색깔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학생, 절대로 네 안에 그 예쁜 빛깔을,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불씨를 남들이 함부로 꺼뜨리게 놔두지 말어. 알겠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들은 이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아팠지만 아주 작은 용기의 불씨 하나가 가슴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스케치북이 아닌 할머니가 창고에서 꺼내준 낡고 커다란 합판 위에였다. 그 무렵 학교 게시판과 지역신문에 청소년 표현 미술대전 공고가 붙었다. 주제는 경계, 그리고 함께 꾸는 꿈. 우연히 공고를 보게 된 할머니는 신문에서 그 부분을 오려두었다가 며칠 뒤 가게를 찾은 이준에게 넌지시 건넸다. 이런 게 있다는데. 학생 그림 실력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 내 그림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디. 내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말이여. 이준은 망설였다. 박태민의 방해가 불보듯 뻔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림을 선보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내 그림으로 세상에 말을 걸어보라는 그 말. 그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색깔을, 자신의 빛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이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미술대전 한번 나가보려고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려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이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준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용기의 불씨가 거대한 횃불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그 그림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어쩌면 세상의 또 다른 이준들을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미술대전을 향한 이준의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박태민은 이준이 대회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더욱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다. 미술실에 혼자 남아 작업하는 이준을 찾아와 시비를 걸거나 내까짓게 그림 그려서 뭐하게, 어차피 쓰레기통에나 처박힐 텐데 라며 비웃음을 날렸다. 물감을 일부러 엎지르고 가거나 이준이 아끼는 붓을 망가뜨리는 등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준의 스케치북이나 물감통에는 종종 깜둥이 주제에 어디서 나대, 내까짓게 상이나 탈 것 같아? 꿈 깨라. 같은 악의적인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의 사물함은 수시로 뒤져졌고 때로는 완성 직전에 작은 습작들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준은 그때마다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격려와 자신의 그림에 대한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
그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경계, 그리고 함께 꾸는 꿈이라는 주제는 마치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꿈을 캔버스 위에 담아내기로 했다. 그의 작업실은 희망 문구 분식의 작은 창고였다. 할머니는 먼지 쌓인 창고를 치우고 작은 전구 하나를 달아 2주 만에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비좁았지만 이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실보다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이준은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그림은 점점 그 형태를 갖추어갔다. 거대한 캔버스 위에는 검은 피부의 소년이 상처투성이의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소년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수많은 손들을 향해 힘겹게 뻗어 있었다. 그 손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소년의 진심을 알아챈 듯 그의 손을 향해 다가와 따뜻하게 맞잡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배경에는 칠흑 같은 절망적인 어둠과 함께 마치 새벽의 여명처럼 찬란하고 강렬한 희망의 빛이 공존하며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경계 위의 악수라고 정했다. 그 악수는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였고 공감이었으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이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박태민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의 작품을 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준은 작품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고 할머니 가게 창고에 숨겨둔 채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며칠 동안은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림에만 매달렸다. 할머니는 그런 이준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며 묵묵히 그를 응원했다. 너무 애쓰지 말어, 학생.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면 되는 것이여. 할머니의 그 말이 이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미술대전 시상식 날이 밝았다. 이준은 전날 밤늦게까지 작업한 대형 캔버스를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전시장으로 옮겼다. 그의 작품은 전시장의 가장 안쪽,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렸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 앞에 선 이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그림에, 그리고 그에게 쏟아졌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으며, 어떤 이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상식 시간이 다가오자 전시장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미술계 인사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구도 그리고 그림 속에 담긴 깊은 메시지는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이준의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길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정말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전시장 한쪽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어났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미리 짜고 온 듯한 불량한 차림의 친구 두어 명과 함께 나타나 이준의 그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악의와 질투심이 번쩍이고 있었다. 저런 그림은 상 받을 자격이 없어. 저놈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저 그림은 표절이야. 표절. 박태민은 악에 바친 듯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준의 그림을 향해 뿌리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당황했고 일부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이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토록 애써 완성한 작품이 자신의 목소리가 또다시 짓밟히려는 순간이었다. 멈춰! 그때 앳된 목소리 하나가 전시장의 소란을 갈랐다. 이준의 같은 반 친구인 민지였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민지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거짓말이에요. 이준이는 피해자예요. 박태민이 매일 이준이를 괴롭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 그림도 이준이가 밤새워 그린 거예요. 지금 저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민지의 용기 있는 외침에 그동안 박태민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다른 몇몇 아이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봤어. 박태민이 이준이 책상에 맨날 낙서하고 그랬잖아. 이준이 체육복 훔쳐간 것도 박태민 패거리들이었어 하는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용기는 전염되는 것인지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목격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의 옆에 있던 불량한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김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담당 교사에게 달려갔다. 이놈들아, 어디서 못된 짓들만 배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 여기 이 USB 안에 다 찍혀 있어. 내 놈들이 우리 준이 가게 앞에서 기다렸다가 돈 뺏고 괴롭힌 거, 그리고 SNS에 그따위 더러운 글이랑 사진 올린 거 똑똑히 다 찍혀 있다고. 이것들이 어디서 신성한 그림에다 함부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미술대전 담당 교사에게 건넸다. 담당 교사는 잠시 망설이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이내 전시장 대형 스크린에는 박태민과 그 무리가 이준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영상, 그리고 이준과 할머니를 비방하는 SNS 게시물들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박태민은 거리낌 없이 이준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고 주변의 친구들은 이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전시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박태민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박태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졌을 때 이준은 훼손될 뻔했던 자신의 그림 앞에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시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제 그림 제목은 경계 위의 악수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 머리카락 모양이 조금 특별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조롱, 그리고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정말로 검은 얼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의 진짜 모습을 봐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이 그림은 그런 저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내밀고 싶은 제 작은 손짓입니다. 이 그림 속의 검은 손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뻗어오는 수많은 다른 색깔의 손들은 제가 만나고 싶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경계를 넘어 모두와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 그림이 그런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준의 진솔한 이야기는 전시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 어떤 기교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는 점점 더 커져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이준의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지역 방송국 카메라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외침이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외침은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송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곳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었다. 이준의 용기 있는 고백과 경계 위의 악수라는 작품은 그날 미술대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준에게 대상을 수여했고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로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상식 장면과 이준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경계 위의 악수, 아람고 이준, 차별에 맞선 용기.
희망문구 분식 할머니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의 아픔에 공감했으며 그가 그린 희망에 지지를 보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묵인해왔던 교장과 교감 그리고 관련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교육청에서는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박태민과 폭력에 가담했던 학생들은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여 퇴학 처분을 포함한 중징계를 받았다. 박태민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으며 일부 피해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방관으로 일관했던 담임교사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아람고등학교는 학교 폭력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자성과 시스템 개선을 약속해야만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준과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이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용기를 내어주었던 민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응원의 말을 건넸고 이준은 그들의 손을 기꺼이 맞잡았다. 그동안 이준을 멀리했던 다른 아이들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아이들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와 용기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 My son, you are my hero, my brave boy.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이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소통이었고 연결이었으며 희망의 증거였다. 그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거봐왔던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상담사는 그의 그림을 통해 그의 내면을 이해하려 했고 이준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들이 종종 등장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한 색채와 희망적인 이미지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때로는 민지의 용기 있는 눈빛을, 때로는 자신을 향해 손 내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문구 분식을 지키며 이준을 묵묵히 응원했다. 이준이 대상을 받고 신문에까지 난 것을 보며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거봐라 학생, 내가 뭘 했어. 네 안의 빛은 아무도 못 꺼뜨린다고 했지? 아주 장하다 장해. 우리 이준이 덕분에 나까지 덩달아 유명해졌잖여. 할머니의 칭찬에 이준은 수줍게 웃었다. 이제 희망문구 분식은 이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진심 어린 조언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이준이 할머니에게 선물한 작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활짝 웃는 할머니의 모습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토록 원하던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림들을 그렸다. 그의 작품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당당한 예술가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몇 년 후 이준은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경계선 위의 빛이었다. 그의 대학 졸업 작품이기도 한 이 전시회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그려온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는 고등학교 시절 그에게 대상을 안겨주었던 경계 위의 악수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다.
그림 속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세상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따뜻한 연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전시회 마지막 날, 많은 관람객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준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이준의 든든한 친구가 된 민지와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 이준은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준이 이렇게 멋진 화가가 다 되었네. 내가 다 뿌듯하다. 야, 내 이럴 줄 알았지.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이준은 할머니를 자신의 작품들 앞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 중 가장 최근 작품 앞에 섰다. 그 그림은 칠흑 같은 검은색 배경 위에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어떤 별은 크고 밝았고 어떤 별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 모든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루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검은색은 가장 깊은 빛이었다. 이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 피부색이, 제 삶이 그저 어둡고 칙칙한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검은색은 절망의 색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빛을 품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가장 깊고 강렬한 색이라는 걸요. 제 삶도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할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작은 빛들이 모여 저를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이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이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강한 지지를 느꼈다. 민지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이준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준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그의 작은 날갯짓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어디에선가 이준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준의 삶이 그리고 그의 그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검은색은 가장 깊은 빛이었고 그 빛은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나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의 목소리 또한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울려 퍼질 터였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